이제 메타디움 자기 주권으로 신원으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든다, 이런 저희 비전을 가지고 저희 메타디움 팀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메타디움 CEO 대표 맡고 있는 박근입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추운데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도 이제 저희 일이 바쁘고 약간 핑계를 대자면 저희 많은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메타디움과 자기주권 신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디움은 아시다시피 EW과 같은 퍼블릭 체인을 지향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단지 퍼블릭 체인의 메인넷이라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또 탈중앙화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좀 어렵습니다. 자기 주권 신원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태클하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를 내 개인정보를 내가 관리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의 인터넷 디지털 이코노미라든지 인터넷 상황에서 자기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크게 고민하시거나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발전해 있는 단계는 IDP라고 하는, ID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대 공룡 기업들 위주의 중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페이스북이라는 아이덴티티 제공자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는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서 자기의 정보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오른쪽과 같이 좀 잘렸는데요. 오른쪽과 같이 이제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뒷단에서는 일어나는 일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액세스 토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액세스 토큰을 서비스 제공자한테 전달하게 되고요. 그 서비스 제공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오른쪽과 같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생일 또는 기타 정보들을 페이스북에 제공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동의를 구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진 거는 지난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 전 그림의 페이스북 중앙화된 공룡 기업들을 퍼블릭 체인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보안적인 보안성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전에 중앙화된 공룡 기업들의 모네타이제이션,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매출 일으키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개인정보가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득을 못 보는 거고,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셀프 소버린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면 개인정보의 통제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진 의미는 지금 EU에서 얘기되고 있는 GDPR이라는 법률이 발의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구글이 프랑스 정부에서 600억 정도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그 나노비어 비즈니스라는 NGO에서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을 포함한 페이스북을 포함한 10개 회사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흐름은 이런 셀프 소버린 개인의 정보에 대한 관리 또는 통제가 개인한테 돌아가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메타디움이 구현하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저희 개인정보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또 추가적인 기술적인 메타디움의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실제 유즈 케이스들을 이제 차례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 패널 디스커션 이전에 세 분의 패널들이 각각 나오셔서 블록체인과 자기주권 신원에 대한 짧은 스피치를 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는 저희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맡고 계신 그리고 아스테리아에서 COO를 맡고 계신 박진아 겸임 교수님 모시고 과연 개인정보 보호와 SSI의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박진아입니다. 제 슬라이드가 오늘 2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잠깐만요. 제 소개를 좀 드리면, 네. 저는 1월 3일자로 제주 혁신성장센터에서 블록체인 업체를 이제 공동 창업을 했고요.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이제 2019년 3월부터 신규 진행된 석사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논문을 마치지 못한 박사 수료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7분의 시간을 받았고요. 7분은 420초인데 1초에 한 글자씩 해도 420글자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짧고 임팩트 있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메타디움은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기의 개인 정보, 주체 이런 거를 컨트롤하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제가 백서도 보고 백서 요약본도 보고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 내용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오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앞으로 메타디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좀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정보들을 짧게나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 키워드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라는 말은 굉장히 친숙하죠. 일단은 친숙한데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개인정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러 가지 전화번호 많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개인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먼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침해당했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먼저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훈 대표님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박훈이라는 이름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약간 커뮤니케이션하는 스피치를 좋아하는데 되게 껌껌해서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저를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잘 안 보이는데 개인정보, 대표님 박훈이라는 키워드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는 네. 저를 나타내는 이름과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정보가 합쳐졌을 때 네. 개인정보로 인식이 됩니다. 맞습니다. 박훈이라는 것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박훈 자체는 대표님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2가지 이상의 정보가 조합이 되었을 때 정보 주체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는 단일 정보로도 인식이 가능하겠죠. 나를 찍힌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식이 가능하고 그 외에 전화번호라든가 전화번호가 바로 매칭될 수는 없어요. 그 번호를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주소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전화번호 123456778에 박훈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대표님이 매칭이 되면 그것은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제공을 하기도 하고 제공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공하는 측과 제공을 받는 측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블록체인, 의료 관련 블록체인 하시는 분의 어떤 토론을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빡빡하다.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토론을 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나의 개인정보는 이제 공공재다. 이미 해킹도 많이 당했고 여기저기서 유출도 되었고 이미 뭐 총 유출된 건수를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많은 양의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자포자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는 입장을 좀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페이스북에서 생년월일이라든가 뭐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좀 굳이 이걸 받아야 될까라고 싶을 정도의 정보를 과대하게 수집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는 꼭 주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해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필을 합니다. 뭐 은행에 가서 뭐 개인정보를 동의하겠습니까? 라고 사인할 때도 필수 동의가 있고 선택적인 동의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대부분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모든 걸 다 동의를 받으려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공하는 측에서의 어떤 권리 주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공을 받는 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제 법이 발효되고 나서 법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수집하는 기관이 많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이에요. 지금은 정말 최소한의 것만 갖고 있어야 그나마 관리가 좀 쉽습니다. 그게 굉장히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단 모아놓으면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라는 관점으로 정보를 수집해서는 굉장히 더 경영상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이제 법률적인 것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만큼 적용되는가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도 이제 알고 있고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개인정보 뭐 해킹이라든가 유출이라든가 이런 침해 사고를 당했을 때 과연 이 정보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관리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뭐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악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할 텐데 큰 사례로 중국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서 얘기를 해보면 중국에는요 블랙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어감으로도 오죠. 블랙마켓이라는 게 좋지 않는 느낌으로 오는데 이 블랙마켓은 무엇이냐면 해킹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 거래되는 곳이에요. 인터넷 중고나라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런 것이 채팅 메신저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톡방 같은 걸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뭐 오늘 어디가 이제 털렸어요. 예를 들어서 빗썸이 털렸다고 가정했습니다. 빗썸 관계자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A 거래소로 하겠습니다. A 거래소가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 시간이 지나서 A 거래소에 100만 명 DB를 팝니다. 뭐 이렇게 팝니다 글이 올라오고 그런 걸 거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럽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면 해커가 직접 전화해서 내가 해킹에 성공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으니 돈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고 이 블랙마켓의 생태계가 구축이 됐어요. 터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 이미 자체적인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어서 우리들은 그 피해 사실을 알 수도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한참 시간이 지나고 다른 연유로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는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그런 피해 사례, 그래서 보이스피싱에도 많이 쓰이게 되고요. 또는 다른 2차, 3차 공격을 하기 위한 사전 재료로도 쓰입니다. 좀 한 단계 더 말씀드리면 정말 어떤 큰 목적을 가진 공격을 했을 때에는 공격자들은 보통 한 600일 정도의 정보 수집 기간을 가집니다. 600일은 1년을 훨씬 상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타디움을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메타디움을 600일 동안 정보 수집만 해요. 어떤 액션도 하지 않고.
메타디움은 전혀 공격의 정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어떤 접근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어떤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를 받는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는 자기의 권리를 좀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너무 과하게 수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보가 어떻게 갔는지 따져서 모를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그 학생증을 발급한다고 체크카드 연동돼 있는 걸 했을 때 서류를 막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일을 하니까 저는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에 별표 체크를 하고 밑에다가 자필로 썼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는데 마케팅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를 체크했는데 이 전화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고 당연히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 정보 동의의 수집 근거를 저한테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 이 정보를 수집하였고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추적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지간한 데는 알려줍니다. 근데 그쪽은 굉장히 재밌는 답변을 받았어요. 서류를 받았는데 당연히 체크했을 거라 생각하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폐기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일단 폐기해서도 안 되고 그걸 확인하지도 않았고 적용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 1금융권의 실패입니다. 엄청나게 잘 안 되고 있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무도 그동안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체자분들이 점점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사회가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개인정보를 훔쳐가려거나 해킹을 해서 가져가려는 업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떤 곳을 먼저 공격해서 털으려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정보가 많이 모인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해킹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보통 10만 건, 100만 건, 1000만 건의 유출 피해라고 뉴스가 나오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값진 정보가 모여 있다는 거죠. 중앙화돼서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요. 그 부분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보안을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블록체인의 어떤 그 흐름으로서 이런 탈중앙화에 대한 관점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메타디움에서 주관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홀더는 아니고요. 객관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분이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Q&A 또는 애프터 미팅 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진아 교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메타디움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박진아 교수님의 어떤 기대에 부응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Self-Sovereign Identity 플랫폼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CTO이신 송주환 박사님 모시고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메타디움의 CTO로 근무하고 있는 송주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메타디움의 모회사인 코인플러그에 근무하면서 2013년부터 블록체인을 접하게 됐고요. 개발자로 한 5년 정도 블록체인 쪽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 블록체인 업체로는 2013년에 처음 코빅과 코인플러가 시작했으니까 사실 이제 할아버지뻘 되는 기업에서 거의 초창기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미덥에서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는 게 엔지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다음번에 이런 자리를 마련할 때는 어떤 것들이 준비될 거라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그 앞에 박 교수님께서 개인정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그 검증자가 B라는 사람의 C라는 정보를 확인했다라는 증명서 형태가 일반적으로 의미를 갖는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메타디움은 어떻게 생성하고 그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시네요.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메타디움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는 키 아이템들을 제가 리스트업한 건데요. 실제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에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은 저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곳에 개인이 공개해야만 하는 정보들을 올려놓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고 블록체인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 블록체인의 그대로의 목적인 모두가 액세스할 수 있고 그 정보가 적힌 형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퍼블릭 블록체인이 사용되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증서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든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PKI라고 하는 그 암호학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PKI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공인인증서 같이 전자 서명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전자 서명을 생성하려면 프라이빗 키라는 게 있고 퍼블릭 키라는 게 생성되거든요. 근데 퍼블릭 키는 어디엔가는 공개가 돼야 되고요. 프라이빗 키는 항상 비밀스럽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빗 키와 그와 해당하는 이제 월렛 기능도 사실 들어가는 앱이 한쪽 파트에 있고 반대편에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키와 아까 A가 B에 대해서 C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클레임, 크레덴셜 혹은 서티피킷이라고 하는 부분은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들을 뜻하고 이것들은 실제로 이 생성자와 그러니까 정보를 생성하는 자와 정보를 검증하는 자가 있으면 정보를 생성하는 자와 정보를 검증하는 AA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같이 저의 증명서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AA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렇게 받은 인증서를 사용하는 SP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생태계 자체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용자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이터고요.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에 적히는 데이터는 이쪽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 사용자가 요청할 때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누가 아까 말씀드린 A가 B에 대해서 C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거에서 그 A, 그거를 발행해주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발행했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발행했다라는 클레임 정보가 블록체인에 적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GDPR에 접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형태 그대로 블록체인한테 저장하는 건 아니고요. 클레임 자체는 제3공간에 저장될 수 있고 개인의 단말에도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블록체인에는 그 해당 클레임이 생성됐던 그 시점에 그 상태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만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개인 앱이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개인 앱이고요. 개인 앱에는 프라이빗 키와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이 개인이 이 셀프 서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고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발행자가 아까 말씀드린 클레임이라고 하는 형태를 블록체인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는 항상 여기에 저장되고요. 이 개인이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만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2월에 그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에 9월 말에 테스트넷이 런칭돼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는 12월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모든 그림에 대한 기능적인 구현이 완료돼서 내부적인 검증은 완료됐으나 외부에 아직 공개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메인넷 런칭이 2월 말, 지금 날짜를 저희가 2월 말에 3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이따 홍 대표님께서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후에는 앞에 말씀드린 이 메타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시작될 것이고 계속 한 3개월 단위의 마일스톤을 가지고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음번 미팅을 하게 되는 시점에는 저희는 여기에 사용되는 이 6가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메타 아이디가 적용되는 실제 유즈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앱을 데모하고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송 박사님께서 기술적인 내용은 7분 안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나중에 추후에 저희 메인넷 오픈하고 저희 정식 서비스들이 오픈이 되면 탱크페이퍼라든지 여러 개발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소스들이 제공이 될 테니까요. 혹시 개발자분이 계시거나 하시다면 향후에 그 해당 자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클레이원의 CSO이신 서결님 모시고 저희 SSI랑 그리고 그 SSI 접목된 분야로서 월렛에 대해서 개인 월렛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레이원이라는 지갑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런 솔루션을 하고 있고 저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메타티움이나 이제 되게 많은 프로젝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되게 좋은 가치를 가지고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좀 더 이제 이런 현업에서 어떻게 당장 적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더 이제 사용자, 실사용자들이 뭐 SSI라든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UX, 블록체인 UX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은 이제 뭐 좀 더 이제 실제로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앱이라는 거를 쓸 때 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지금 뭐 많이 안 갖고 있을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많이 안 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4단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쓰려면 암호화폐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뭐 암호화폐 보관, 송금, 사용이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만드는 응용 게임, 암호화폐 게임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유저들한테 안내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암호화폐 게임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더리움을 빗썸에서 사오세요. 근데 빗썸 가입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빗썸에서 이제 돈을 넣으신 다음에 오더북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이제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랄까요 SSI 형태의 이제 암호화폐 지갑은 사실 다 프라이빗 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키 혹은 프라이빗 키를 좀 더 간소화한 형태의 니머닉이라는 형태로 보관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실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쨌든 한 번이라도 잃어버리면 모든 자산을 소실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유실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갑 업체나 이 응용하는 뭐 제가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게임 업체에서 이걸 대응해 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의 이런 퍼블릭 키를 주소로 써서 이제 뭔가 암호화폐 자산을 송금하고 뭔가를 하는 형태가 이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형태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소나 수수료 체계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이런 모든 거를 모두 풀리 이해하고 있어야만 내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이걸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예를 들어서 이러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뎁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을 활용한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것들을 뭐 좀 극단적으로 할머니도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희 팀의 목표고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뭐 암호화폐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 때 뭘 하든 이거를 우리 뭐 할머니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엄마한테 쓰라고 한다라는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SSI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시키는 것부터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이 설계 자체부터 굉장히 비직관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들을 사용자들한테 노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최대한 뒤로 숨기고 그래서 뭐 프라이빗 키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로 가입하면 거기에 뭐 지갑 들어있고 그래서 뭐 잔고가 얼마고 이런 시나리오로 이제 앱을 앱처럼 쓰자라는 것으로 이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저희의 지갑이 있고 이 지갑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앱이든 그냥 가져다가 이제 뭐 로그인 붙이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 블록체인 상에 있는 자산들, 내 계정이 바로 보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앱에서는 간편하게 결제 요청을 하고 뭐 이제 결제가 되고 그리고 토큰 구하는 것까지 이 앱 안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긴 수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뎁들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일종의 뎁들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PG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되려고 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이 정도. 네, 할머니도 사용할 수 있는 클레이원 앱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미더 끝나고 말미에 저희 퀴즈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클레이원 다운받으시면 저희 나중에 말미에 있는 그 이벤트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 저희 다음으로는 패널분들에 대한 소개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패널 디스커션을 좀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한 3분 정도 이제 의자 배치하고 하는 동안 잠깐 짧은 인터미션을 가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가시면 뭐 다과나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싶으신 분 더 이용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디스커션 시작할 것 같으니까요. 참석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실례지만 저희가 이제 마이크가 배터리가 조금 없어서 저희 좀 단란하게 붙어서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들 들어오시는 이제 시간에 저희 먼저 소개드리면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메타디움 팀에서 서비스 기획이랑 사업 개발 팀에 있는 이주민이라고 하고요. 왼쪽부터 박진아 교수님 그리고 송주환 박사님 그리고 서결 CSO님 모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자기주권 신원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거를 다 듣고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의 문제라든지 어떻게 구현할지 그리고 어떻게 쉽게 유저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자기주권 신원이 왜 필요한지를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자기주권 신원, 뭐 self-sovereign identity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그러니까 SSA라는 거는 굉장히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의 키워드로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 3.0이라는 키워드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거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와닿는 부분은 이게 패러다임이 이렇게 확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이제 지금은 모든 데이터가 그 예를 들어 제가 쓰는 서비스 안에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이 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고 뭐 구글이나 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다 내가 관리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약간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이제 모두 다 카카오톡 쓰잖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카카오톡 쓰면은 늙은 사람 취급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지 않으면 이 사람 늙은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충격 먹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스냅챗 처음에 그 되게 퍼졌을 때도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톡을 보냈는데 톡이 바로 지워지는 거를 힙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뭐 미국 모든 10대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우리 감성에선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다음 패러다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의 그 시그널이 이 페이스북의 굉장히 큰 프라이버시 이슈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자기주권 신원이 필요한 이유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ID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중앙집권적인 어떤 권한들이 개인과 작은 소그룹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사실 흐름이고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ID라고 하는 것이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어떤 증명서 정도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지난달이었나요? 저기 초등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을 조사한 거에서 유튜버가 5위에 오르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친구들에게서는 온라인의 삶이라는 게 오프라인의 삶 이상으로 사실 그 초등학생들이 오프라인의 삶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는 거 말고 대부분 없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검증해준 정보는 아니더라도 온라인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추세는 사실 점점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서비스들의 아이디가 사용될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통제하고 생성부터 관리, 삭제까지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쉽게 생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답변이 굉장히 훌륭한 답변들을 앞에서 두 분 해주셔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군요. 네, 자기주권 의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현대인의 삶이 사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기존에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인식들이 그대로 전이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변화라든가 어떤 환경의 변화가 기존에서의 어떤 그런 인식들을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약간 좀 변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오프라인이나 현실 세계에서는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약간 무마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요새 가상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가상이 되는 하이퍼 커넥티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나의 것 그런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지적재산권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 자기주권 의식에서 다루는 범위에는 이제 데이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의지를 갖고 지적재산권,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약한 인식이 좀 약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인식 제고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아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SSI랑 그리고 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기주권 신원이 개인정보 보호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아, 네. 네, 사실 그 메타디움 미더업을 오기 위해서 자기주권 신원 이 키워드 자체가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뭐 보조 자료를 통해서 좀 학습을 좀 하고 왔는데 개인정보라는 것과는 약간 좀 확대된 개념인 것 같아요. 앞에 서결 CSO님이 프라이버시를 말씀하셨는데 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보조 자료를 보니까 자기주권 인식 안에는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부가 생성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양한 그런 여파로 발생되는 그런 결과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보다는 한 차원 더 나가서 좀 더 큰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인식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좀 발전된 인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실은 앞서서 박사님 발표도 굉장히 어려운 장표라서 와, 좀 힘들겠다. 메타디움에 좀 숙제가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일반인들과 대중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라면 많은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송 박사님 그러시면 저희 메타디움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계신 어떤 CTO로서 개인정보 관리 보호의 문제를 어떤 문제를 과연 저희 SSI가 과연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박사님 의견 한번 듣고 싶은데요.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이름에서 뜻하는 것처럼 개인 주권이라는 거는 일단 본인이 통제권을 갖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 뭐 박훈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CSO님도 박사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개인정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자주 아까 블랙마켓도 얘기하셨잖아요. 유출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는 개인정보를 값어치로 측정하기가 사실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GDPR이라는 거가 나오면서 반대로 이게 벌금으로 이 개인정보에 대한 얼마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역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을 SSID가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당연히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서드파티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큰데요. 아까 박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IDP 구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어떤 서비스 쪽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매우 편하고요. 사실 제가 사용을 해봐도 UX 입장에서는 정말 다시 개인정보를 타입할 필요 없이 아주 빠른 순간에 회원가입과 로그인들이 진행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의 거대 공룡 기업에게 더 의존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구글이나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어느 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그 어떤 이유나 설명이나 그런 것들 명확하게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 어느 순간 저의 계정을 나갔을 때 제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모든 서비스에서도 사실은 자동으로 배제되는 좀 지금으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SSID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크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SSI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사실 태생 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이런 트렌드로 간다라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문제는 사실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나 뭐 SSI 연관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희 피부에 와닿는 거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토큰의 홀더실 거고 그리고 개인 지갑을 다 보유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갈님 혹시 저희 개인 지갑 관리와 관련해서 혹시 뭐 보안 문제 이런 거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SSI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SI라는 게 뭘까, 뭐 왜 필요할까를 공부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뭐 거래소에만 이제 뭐 지갑을 두셨다면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 개인 지갑,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가 있는 개인 지갑을 가지고 이걸 소지를 하고 계시면은 사실 SSI를 내가 의도치 않게 경험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갑을 운영해본 입장에서 이제 겪는 것들이 이 프라이빗 키라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정보를 보관한다라는 개념에서 이걸 이제 유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빗 키를 백업을 하라고 처음에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안전하지 않는 공간에 백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카톡 그 내 대화창, 뭐 혹은 이제 뭐 메모장,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그런 곳에 이제 두면은 내 카톡을 이제 지웠다 까는 순간 없어져요. 그러면 내 모든 자산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스크린샷을 떠서 보관하시는 분, 그러면 이제 휴대폰을 분실하는 순간 날아가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극단적으로는 내가 메모지에 적어서 보관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거나 엄마가 청소하다 치우거나 아니면 집이 불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내가 내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까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또 SSI가 사실 일반 실생활에 적용되기에는 좀 사용자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조금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SSI가 보편화되기 위해서 가장 크게 느끼시는 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제가요? 네. 제가 사실은 교수라는 용어도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서 그런가 자꾸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허들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용어도 어렵고요, 개념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 오기 전에 정보보안 쪽에서 오래 커리어를 쌓았는데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하는 것들이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의 그 행동을 변화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SSI보다 좀 더 쉬웠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개인정보라든가 여러분 행동 수칙을 바꾸라 이런 건데 사람을 바꾸게 하는 데에서는 좀 뭐랄까요, 좀 자체적인 허들이 존재했었고, SSI 같은 경우는 아마 메타듀움 프로젝트를 접하지 않으셨다면 몰랐을 용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용어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생각도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일단은 좀 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친숙하게 좀 더 쉽고 더 많은 유스 케이스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면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돼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약간 낯선 느낌이라든가 어려운 느낌 이런 것들, 결국 그런 것들이 좀 큰 허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앱 이름 콘테스트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저희가 self-sovereign identity를 사실은 자기주권 아이덴티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번역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용어를 아마 커뮤니티 멤버분들한테 더 의견을 듣거나 이런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야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자기주권, 아이덴티티 이런 말은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일반 대중분들한테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는지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주권 신원이라는 이런 그 SSI 플랫폼은 저희가 블록체인으로만 구현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술도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하면 이런 데 더 장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네, 약간 기술적인 질문이 될 것 같고 제가 약간 기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PKI라고 하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에는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암호화
업계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이고 그 인터넷 같은 공간에서 미리 사실 모두가 익명이잖아요.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밀 통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PKI라는 걸 적용해야 되는데 PKI는 두 가지 데이터셋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개인이 절대 외부에 노출하면 안 되는 아까 서시혜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라이빗 키 보관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고요. 퍼블릭 키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정보셋이 PKI에는 존재하는데요. 그 정보는 공개됨과 동시에 공개된 시점부터 변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가 매우 중요한, 아니 사실 기본 전제 조건인 시스템이 사실 PKI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익숙하게 쓰고 계신 공인인증서라는 거 있잖아요. 공인인증서는 사실 매우 좋은 기술을 사용한 시스템인데요. 문제는 프라이빗 키에 대한 보관이라거나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가가 정해놓은 어떤 국가 권력이나 그 허가에 의해서 특정 단체가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한 키사라고 하는 곳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는 이 공인인증서를 어디다 갖다 써도 되지만 키사가 사인을 한 인증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벗어나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은 사실 바운더리가 없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히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게 개런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위 DPKI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게 Decentralized PKI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CA라고 하는 Certificate Authority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닌 누구나 인증서를 발급하되 그 인증서가 유효하다는 걸 누구에게나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DPKI이고요. 이 DPKI가 현재 사실 그 자기주권 신원이라는 말 자체는 블록체인이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생성, 파기의 모든 권한이 개인이 있다는 뜻이지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서 공개되어야 되는 부분과 비밀로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 자기주권 신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은 현재로는 유일하게 블록체인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더 좋은 기술들이나 다른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베타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검증되고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자기주권 신원에 접목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다음으로 질문 드릴 게 이번에 사실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신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메타디움 프로젝트는 과연 블록체인이랑 아이덴티티의 연결점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에 좀 더 이어서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아까 그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GDPR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append only 장부입니다. 그 말은 한번 적히면 내용을 수정할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누누이 사실 말씀을 지금 오늘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은 공개 가능한 정보 그리고 개인이 허가한 정보만을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거고요. 블록체인의 용도는 그런 데에 있는 거지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려서 혹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크레덴셜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저희는 프로젝트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당연히 글로벌을 타겟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EU에 있는 레귤레이션 뿐만 아니라 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레귤레이션들을 고려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우선순위를 1번에 두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시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우리가 그 개인이 허가한 그리고 공개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보만을 공개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송 박사님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자로서 그리고 저희 뭐 메타리움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정보를 담아갈 수 있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석열님, 혹시 개인 지갑 관리를 이렇게 하면 정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꼭 이렇게 보관하셔라 라고 추천해주고 싶으신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희 SSI에 대해서 미리 경험도 해보고 또 좀 더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서도 이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도 이제 그 주변에 저도 이제 사실은 지갑이라는 게 있고 지갑에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자산을 많이 넣고 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갑 키와 이제 혹은 이제 내 자산 뭐 이더리움 같은 보관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중앙화된 암호화된 서비스에 그냥 다 적어놓고 있어요. 프라이빗 키를. 원패스워드라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적어놓고 있는데 이거 이제 원패스워드 믿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이게 사람들마다 내가 이제 내 키를 나는 어떤 식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를 아는 게 오히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좀 귀차니즘도 많고 이래서 그냥 뭐 원패스워드가 여태껏 이렇게 잘 해왔는데 털리겠어?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떤 분은 그냥 나는 거래소 지갑에 넣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싼 지갑에 넣으면 뭐 그 걔네들 해킹을 당할 수 있지만 걔네들 돈 많으니까 그거 다 내줄 수 있다. 실제로 저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빗썸에서 해킹 당했는데 돈을 다 내줬죠.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진짜 극단적인 분은 제가 아는 엔지니어 한 분은 뭐 자신의 키를 여러 번 쪼개서 이건 여기다 담고 이건 여기다 담고 이게 없어져도 저기에서 조각들이 뭐 몇 개가 있어서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지갑을 도난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잊어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안전한 저장소 몇 군데 정도의 이제 분산 보관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좀 분산 보관을 좀 우선 드려야겠네요. 박진환 교수님 아까 블랙마켓도 이야기해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이미 제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중국에서 한 10원 정도에 이미 판매가 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비싸게 부르시는데요? 네, 그럼 한 1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좀 개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전문가로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사실 어느 장소를 가든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요. 석열님이 좀 전에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좀 들은 생각이 있어서 은행에 가면 금고 서비스가 있잖아요.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달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보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들, 뭐 이런 IT 자산에서의 어떤 개인정보뿐 아니라 정보를 보호하는 것들 좀 살아있는 팁을 드리자면 뭐 백신이라는 거를 아마 다 쓰실 거예요. 안내비라든가 알약이라든가 이런 걸 쓰고 계실 텐데 아마 대부분 무료 백신을 쓰고 계실 겁니다. 무료 백신은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실력 있는 해커들은 다 우회 코드를 갖고 있어서 이제 대상이 개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약간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유료 백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중앙화된 겁니다. 백신의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해커들의 타깃이 돼서 그 코드를 뚫는 코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적은 백신을 쓰는 게 좀 더 안전한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뭐 백신을 유료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생활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공통된 답변이지만 아이폰을 쓰는 겁니다. 네. 아이폰이 굉장히 비싸져갖고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아이폰이 아마 일반인들이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안 솔루션이고 저의 개인적인 습관으로는 저는 모든 메일을 아이폰으로 먼저 보고요. 대부분의 메일을 이제 거기서 걸르고 그리고 나중에 뭐 맥이라든가 PC라든가 웹에서 하는 건 좀 드물고 대부분 아이폰에서 메일을 확인하고 뭐 이런 게 습관이 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운영 체제이지만 보안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이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아이폰을 좀 추천드리고 iOS를 추천드리는 거죠. 그리고 PC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유료 백신을 좀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거는 이제 그동안 밖에 팁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스폰서 받은 건 아니고요. 아이폰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희가 아이폰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 중간중간에 보시면 저희 텀블러 메타니움 이제 새로운 로고 들어간 텀블러 드리는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중간에 포스터 보시면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저희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패널 디스커션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혹시 발표되었던 내용이나 패널 디스커션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신 내용 있으시면 한 2분 정도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메타디움에서 SSI를 구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2개 쓴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POA로 쓰는 프라이빗 망이 하나 있고 퍼블릭 망이 하나 있는데 그 둘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POA를 쓰는 컨소시엄 형태의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그 위에 레이어 2로 솔루션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치상 TPS나 이런 트루풋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저희가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메인넷 하나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레이어 2 솔루션이죠. 만약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중간에 브릿지를 둔 레이어 2 솔루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잠시 없으신가요? 저 방금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POA로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PO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라이빗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퍼블릭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물론 POA에 대한 POA가 퍼블릭 블록체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하는 경우에 물리적인 분산이 있겠고 폴리티컬한 분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POA라고 하는 거는 어서리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블락을 생성하는지가 명확히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보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폴리티컬한 부분에서의 분산에 신경을 쓴 PO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구현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염려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인정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스케일러빌리티 트릴레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성능치가 있고 그 성능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그 POW 같이 풀리 디센트럴라이즈된 형태가 아니라 약간의 컨소시엄 형태를 가지지만 거버넌스적으로는 폴리티컬하게 완전하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메인넷은 세 번째 봤는데요. 메타데모를 저는 상당히 투자를 좀 했으면 했는데 사실 좀 시장에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오늘 문제번에 제가 느낀 공통점은 좀 소통에 좀 뭔가 통로가 좀 좁다는 걸 느낍니다. 사실상 물론 전쟁은 이 대중화되어야 된다는 전쟁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그런 앞당길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지금 시대는 디지털의 쌍방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모든 부분이 한국 시스템 보면 일방적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회자가 있으시지만 우리 유저들의 어떤 의견을 사전에 수립한 그런 동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쉽게 말하면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치는 고소도 표현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현실과 이상을 좀 바란스를 맞춰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상당수가 투자자 관점에서 오신 분이 많다고 보고요. 또 강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 디센트럴라이즈의 하나의 핵심인 자기 주권이라는 게 신은 증명이라는 게 현실화되기를 이상년을 갖겠죠. 저도 메타디움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몰랐는데 그동안 짧은 시간을 겪어보니까 지금
올해 하도가 개인 신원적 민항이 많이 여러 국내의 업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메타디움이 어떤 그 차별성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우위에 과연 어떤 것을 선점하고 있을 것인지, 보면 예를 들어 지문 인식이라든가 안면 인식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상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가 차별성이 필요하고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하나의 바로미터, 물론 코인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 스타트 했던 ICO 그 상당히 진짜 기대 이하로 너무 추락했고, 그게 뭔가 좀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제가 잠깐 실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케팅이나 뭐 이런 상장 관련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텔레그램 채널 같은 저희가 조금 더 대중적이고 좀 더 많은 이제 1대1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조금 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좀 더 드릴 수 지금 있도록 말씀 갖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표현도 좀 상당히 우리가 생활적이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좀 외래어를 굳이 할 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말로 풀어서 하고, 우리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의 그런 자료를 보면은 그 도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갈로를 치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 용어 픽을 풀어서 이식해 주면은 우리가 상당히 그런 걸 시간을 대중적으로 이해시키는데 절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시간도 제한되고 많은 분이 눈치도 보이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메모는 많이 했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조금 더 소통에 있어서 좀 더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패널톡 참석해주신 박진아 교수님, 송주환 박사님, 그리고 서결 CSO님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세션으로는 그 박훈 대표님 어나운스먼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순서 가기 전에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깊이 받아들이고 있고 또 소통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게끔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 말씀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길다면 길고 짧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그 셀프 소버린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를 지금 많은 고민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블록체인의 대중화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런 그 개념의 전달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셀프 소버린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저희가 이제 이번 미덕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면은 메타디움 또는 메타디움이 하고자 하는 거를 잘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쉽게 개념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저희가 그거에 기술적인 개발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해서 비단 기술적 성과에 끝이지 않고 실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투자자분들께도 어떤 그에 대한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셀프 소버린에 이제 많은 분들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주권을 왜 얘기를 해야 되냐.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의 상황을 좀 보시면은, 지금의 인터넷 상황은 저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탈중앙화를 이루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탈중앙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공감들을 하시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블록체인만으로 탈중앙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인터넷 시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유치원생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기성세대고 충분히 자신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선생님이 필요하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행동의 룰을 정해주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은 화장실에 데려다 줄 수 있고 또는 내가 싸움이 나면은 싸우지 못하게 모더레이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탈중앙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탈중앙화는 마지막 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인의 고도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협회 전회장 협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개인의 고도화라는 것은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 자기 주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개인의 고도화가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모두는 선생님한테 시키는 대로 훈련받는 유치원생에 불과하고요.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세상에서 나의 개인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냐.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이름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화장실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에는 셀프 소버린이라는 게 저는 이게 명확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진정한 셀프 소버린이 메타데임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탈중앙화는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하듯이 탈중앙화는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저희가 두 가지 좀 오늘 어나운스먼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신 분들이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로고나 BI가 좀 많이 틀려졌습니다. 보시면 새롭게 저희가 저희 브랜드를 리브랜딩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 공개를 해드리는 자리가 될 거고 다음 주 중에 저희 웹사이트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저희 새로운 저희 로고가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상에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나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디움의 새로운 로고를 오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리브랜딩을 하는 거는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어떤 차별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정체성의 차별화를 리브랜딩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저희 의지고요. 이런 안타깝게도 베어마켓 속에서도 저희가 계속 저희의 목표를 가지고 정진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자 리브랜딩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오늘이 1월 24일이고 2월 15일 날 저희 첫 번째 앱 버전 0.1이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이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메타 아이디의 피처는 상당 부분 포함은 안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일어날 이벤트들에 대한 준비의 과정으로 저희가 원래 기능을 포함하는 앱이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5일 차주에 22일부터 3월 15일 일정으로 토큰이 프리즈가 될 거고요. 현재까지 저희는 ERC20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을 발행을 해놓은 상태인데 메인넷이 런칭되는 28일 시점으로 ERC20에서 저희 메타 코인으로 변경이 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 3월 4일에는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리리즈된 앱 월렛에 샌드 기능이 포함되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3월 말경에 아이디 피처가 포함된 메타 아이디 앱이 정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메인 넷하고의 조금 간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텀을 둔 이유는 비단 앱을 내놓고 실제 유즈 케이스가 없다면 크게 많이들 실망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어디다 쓰지라는 의문이 있으실 것 같고요. 3월 말 중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실 수 있는 서비스와 연동된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 조금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로 해서 추가적인 고도화 작업,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아까 송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기능들이 순차적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토큰 수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공지가 나갈 예정이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투자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중요 이벤트들을 다시 한번 리캡을 해드릴게요. 2월 15일 날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앱 월렛 기능의 앱이 출시가 되고요. 22일부터 토큰 프리즈 일정입니다. 그리고 22일 중에 메타 토큰이 프리즈된 후에 스냅샷을 이벤트가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스냅샷에 들어온 메타 코인으로 ERC20을 저희 코인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메타디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오피셜하게는 코인슈퍼, 쿠코인, ABCC가 있고요. 현재 저희하고 그 토큰 스와핑 이벤트에 대해서 컨펌을 받은 거래소는 쿠코인하고 ABCC하고 일정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코인스포 쪽하고는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모든 이벤트, 모든 일정에 대해서 공지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네, 마지막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레이원 지갑이랑 저희가 이번에 저희 미덕 진행하면서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클레이원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지금 이 QR코드를 찍으시면요. 저희 이제 질문이 있고 해당 질문 답변 맞춰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메타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 클레이원과 함께하는 이벤트랑 그리고 저희 해시태그 이벤트 둘 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메타랑 선물로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실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나머지 한 2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저희 참석하신 분들끼리 잠깐 대화 나누시고 저희 혹시 뭐 패널분이나 저희 메타디움 관련해가지고 저와 같은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은 저희 메타디움 팀원들이시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가서 자유롭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요. 박훈 대표님께서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훈 대표님께 와서 질문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요.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진심으로 미덕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